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 문법 기입형 기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출 해설이 다 끝난 다음에요 문학까지 좀 해야 되겠죠. 차근차근 이제 서술형도 이렇게 몰아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연도별로 나눠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짬짬이 시간 내서 해볼 테니까요. 혹시라도 좀 더디더라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여기 보시면 2019학년도 기출문제를 보시겠는데, 요게 이제 좀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당시에 이제 교수님, 그 출제 연구자분 한 분이, 선어말어미 5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인데, 실질적으로 좀 독특한 출제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출제에서는 이렇게 좀 미시적으로 잘 안 내는데, 교수님이 당시에는 의미를 좀 강조하는 교수님도 들어가셨고, 또 국어사를 강조하는 교수님 들어가셨고, 또 오를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도 들어가셨고, 또 명사형 어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교수님도 들어가셨고, 좀 그때 해가 좀 출제자들이 조금 이제 어떤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교육 내용, 강된 교육 내용을 내는데 주력을 하고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쉽다고는 하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정말 쉬웠는지. 자, 여기 봅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 2번에서 고저와 과저. 자, 요게 이제 뭐 표종세라든지 표준국어 그 중세문법론이라든지 보면은 이제 이런 연결어미에 대한 종류들이 좀 쭉 열거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데요. 15세기 국어에서는 그 의미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를 쓰라고 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말은 다이어 관계도 많고 또 그 명확한 의미를 정의를 내려서 외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의미를 쓰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의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상당히 다양한 답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미를 쓰라는 건 조금 그 임용고사에 적합하지는 않다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간에 기본적으로 의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용언의 의미를 한번 써봐라. 예를 들어서 뭐 싶다의 의미를 한번 써봐라. 뭐뭐 하고 싶다 할 때 싶다의 의미를 써봐라. 뭔가 버리다 라고 했는데 본용어일 때 버리대와 그 다음에 보조용어일 때 버리다를 의미를 써봐라. 이게 사실 모국어 화자가 이게 뉘앙스는 알아요. 뉘앙스는 아는데 이 쓰기 평가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요구를 할 때는 조금 제 생각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당시에는 그렇게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것도 복수담안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좀 의미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같은 동일한 의미인데 형태가 달라요. 근데 형태가 다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다르냐면 가장 큰 차이는 여기 보시면 한원이 자 보이시죠? 예, 5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어말은 오가 있어요. 그리고 선어말음이 5가 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자이자 주어가 1인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화자나 주어가 이제 앞뒤 절이죠. 종속절과 주절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문수라고 나와 있죠. 문수가 나와 있고 그 문수가 실질적으로 나토시 과대하면서 하야신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오가 없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앞뒤절에서 주어가 일치하거나 앞뒤절에서 이제 화자가 일치했을 때는 5가 1인칭으로 드러난 실현일 때는 5가 나타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맨 마지막 사례 같은 경우는 5가 드러나지 않아서 얘가 1인칭 화자 주어가 아니라는 것. 주어는 이제 문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자와 이 주어가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엇이 일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주어나 뭐 주체나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또 주어가 화자라고 본다면 또 화자의 1인칭이 아니다는 점에서 화자를 또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쪽에서는 뭐 화자도 인정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떨 때는 뭐 화자가 인정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화자의 기입형 용어가 인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정답은 주어가 일치하느냐 주어가 일치하지 않느냐, 주체가 일치하느냐 주체가 일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뒤절에 주어가 일치한다면 1인칭 주어로서 일치한다면 5가 나타났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5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설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출제 경향하고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예, 이때는 좀 말이 좀 많았던 게 우선 의문문학자가 안 들어갔어요. 의문학자가 안 들어가가지고 의문문학자가 안 들어가서 의문문 문제도 조금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학자들 사이에서요. 그런데 옛날 객관식 같았으면은 정답이 노출되니까 EJ가 바로 들어갔을 텐데 요즘에는 이제 정답을 노출시키지 않죠. 일부러 고의로 정답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점이 편의를 위해서요. 그래서 객관식 때 정답 노출했다가 평가원이 한번 된통 한번 쓴맛을 봤죠. 예, 막 소송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의제기 들어오고 막 마비가 될 정도로.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법률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답은 오픈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정답을 오픈하면은 이의제기가 엄청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사이에 논의가 있어도 서술형 시험에서는 그다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의제기 제도가 있어도 사실은 뭐 객관식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가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임용고사는 이 서술형 평가를 진행하면서 답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들어가도 거의 우리 의도는 이거니까 이렇게 쓰면 돼 라는 식으로 이제 방탄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차원에 대한 얘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유튜브에서는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조금 이 해는 좀 유난히 좀 그랬던 해입니다. 자, 8번도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의미를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문 문제가 나왔어요. 동의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들 중에서는요, 이제 형태를 주관을 해서 이제 형태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렇게 동의문이 아니라 의미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통사라든지 형태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론이라는 학자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통사론이나 형태론이나 또는 의문론을 설명하는 논리에서 의미나 아니면 형태를 모두 아울러서 이제 나눠서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이때에는 좀 의미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동의문을 만들어 주는데 문장 구조에서 그러니까 문장에서의 어휘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 관계가 아니라 단어의 의미 관계가 아니라 문장 간의 의미 관계도 있습니다. 문장 간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의미 관계 하면 단어를 먼저 떠올리시는데 문장 통사 구조를 가해서도 반의 관계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출석하다와 결석하다는 결국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상보적 반의 관계라는 거죠. 상보적 반의 관계. 자, 상보적 반의어로서 출석하다를 부정하면 결석하다와 같은 동일한 의미. 왜냐하면 상보적 반의 관계는 모두 공통적인 그 의미적 속성을 갖고 있는데 단 하나, 그죠? 단 하나의 속성이 차이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보적이라는 얘기는 이 둘이 거의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딱 하나의 자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자는 상보적 반의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남성과 여자는 하나의 속성 말고 그 연령이라든지 더 많은, 그러니까 남성의 상보적 반의 관계는 여성이 돼야 될 것이고 남자의 사귀적 방법은 상보적 반의 관계는 여자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은 상보적 그 반의 관계를 따져본다는 것은 상당히 그 단어의 개념 또는 정의를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가와 일날, 여기 보시면 결석했다와 출석하지 않았다. 자, 보면 얘가 보조용언의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통사구조입니다. 그런데 의미를 놓고 본다면 출석하지 않았다와 결석했다가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결석했다와 출석했다라가 아니라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보조용언, 그러니까 부정의 보조용언을 집어넣으면 동의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과거에 2018학년도에도 나왔던 게 뭐냐면 알다의 반의 관계는 모르다죠, 그죠? 그런데 알지 못하다를 기반을 한다면 통사 구조에서도 반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냈던 사람들인데요. 자, 여기 주다와 받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가와 일나는 동의문이 되는데, 그렇지만 주다 받다에는 여기 관계, 반의 관계에서 여기 관계, 그러니까 서로 의미가 다르서 이 나에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받다와 주다라고 했을 때 여기라고 하는 게 의미가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건넨다는 거와 그 사람에게 요청한다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그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의 어떤 그 위치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희에게 철수에게라고 하는 나왔던 것이, 여기서는 이제 받는 사람이 철수로 바뀌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영희로 바뀌고 그다음에 주는 사람이 철수에게서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성분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장 성분의 위치가 뒤집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또 때에 따라서는 또 논항이라는 말을 씁니다. 논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술어가 요구하는 자릿수의 어떤 필수 성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거의 똑같은 말일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누구 말이 맞냐 하고 싸우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 성분의 위치가 바뀌는데, 다만 서술어가 이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싶으면 논항이란 말을 쓰면 되는 거고, 그냥 문장 구조 안에서 문장 앞뒤에 문장 성분의 위치가 바뀌었다 라고 해도 저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가지고도 또 말이 많은 거 보면은, 하여튼 시험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명쾌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또 감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2020학년도 기출문제인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한번 치고 나가면 그 반치적인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2019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미를 강조하고 의문문이 안 들어갔다. 그런데 2020은 의문문이 들어가셨고 형태를 강조해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전년도의 출제 경향에 맞춰서 대비를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비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임용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그 전년도에 시험의 어떤 파장이나 그런 출제 경향을 차년도에 어떤 시험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커리큘럼, 학원가에서도 커리큘럼 짤 때 보통 전년도에서 수험생들이 약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포괄하게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제 수험생들이 뭔가 그래 내가 이게 약해서 떨어진 거야, 이게 약해서 못 풀었어 라고 하는 자극이 되겠죠. 근데 저는 항상 말하지만 차년도에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자, 그래서 여기 4번을 보시면 늑다가 있어요. 자, 의미적으로 봤을 때 늑다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참 애매합니다. 모호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가 어떤 상태인 건지 아니면 이제 어떤 동작인 건지. 요즘에 또 상태가 또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늑다라고 하는 용어이 있는데, 이 용어이,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용원 그러는데, 솔직히 그 교수님들께서도 논문이 있어요. 자기들의 논문에 보면 내가 생각보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 그냥 출제를 하고 막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품사도 잘못되었고, 교수님도 좀 가끔씩 헷갈리는 경우가 동사와 형용사의 관계를 헷갈릴 때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품사인데요. 늑다가 형용사,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뭐 상태 동사, 동작 동사라고 해가지고 아예 동사에 다 포함시키자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늑다가 형용사라고 생각했나 보군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해볼래요? 탐구를 좀 기반하고 있죠. 의미면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2019년 같은 경우는 의미면을 엄청 강조했죠. 그래서 올드라고 하는 영어에서의 올드, 영어에서의 형용사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의 형용사는 서술 기능이 있어요. 영어는 서술 기능이 없죠. 그래서 비동사란 게 있죠. She is beautiful.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동사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형용사 그 자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군요. 그런데 국어의 단어들을 품사로 구분하고 분류하는 데는 의미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의미가 있고 기능이 있고 그리고 형태가 있습니다. 예,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품사의 분류 기준을 낸 거예요,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하면서 놓치는 게 뭐냐면 교수님들은 체계를 되게 중시하십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개인 공부를 하시는 거 가만히 보면은 그냥 바로 품사하면은 명사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품사라는 게 구품사가 있는데 교수들이 왜 그런 구품사라는 체계를 잡았을까? 왜 10품사나 11품사나 5품사가 아니라 구품사라는 것을 정립시켰을까? 요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참 교육이 이상한 게 구품사라는 걸 분명히 자리 잡아 있는데 막 존재사다, 접속사다, 뭔가 또 지정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별로 인정되지 않은 품사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수험생들은 그런 교육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그거를 이제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지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구품사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미 구품사라고 체계를 잡아놨는데 그 체계를 잡는 게 세 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품사론에서는 의미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의미라는 게 사실은 어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문장. 그러니까 문장에서 문법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문법 기능을 드러내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품사의 통용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도 문장 안에서 얼마든지 그 문법적인 의미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기능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품사의 통용이라는 말은 얘가 고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항상 변동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휘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형태를 가지고도 형태나 뭐 형식이라고도 한 사람인데 형태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형사형어미예요. 그래서 관형사형어미 같은 경우는 는과 은의 명식 명확하게 붙으면 얘가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는, 먹은 이렇게 해서 시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형태 자체에서 동사는 현재 시제에 는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동사와 형사를 구분할 때 현재형 어미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선어문 어미나 현재 관형사형 어미가 모두 붙을 수 있는 동사인데 실질적으로 형용사 같은 경우는 는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은은 붙으냐? 예, 은은 붙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은은 형용사일 때는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예, 그래서 아하 시제를 드러낼 때 현재형을 드러낼 때 는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동사인데 은이 붙어서 현재형을 드러낸다면 이건 형용사겠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늙다라고 하는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는 늙다를 형용사로 하겠지만은 그건 과거 관형사형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늙은이라고 하는 거죠. 늙은이라는 건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시제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가 아니라 여기서 늙는 가능하다 그러면 동사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태를 가지고도 의미가 아닌 형태를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다. 참 재밌는 게 학자분들이 이제 의미냐 형태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게 좀 신선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신선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걸 내신 거예요. 교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걸. 그래서 우리가 탐구라는 것은 뭐 교수들의 어떤 논란들, 논란이라 논란들을 우리가 이제 뭐 수소문해 가지고 그거를 이 교수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 교수는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주장하고 이게 왜 주장하는가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왜 교수들의 논의가 이렇게 벌어지게 됐는가 그 중액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것 교수들이 왜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놨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탐구식으로 많이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제 탐구식으로 좀 출제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출제를 들어가시면 상당히 문제가 재밌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도 기출 문제가 상당히 재밌고 유익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쉽다라고 느끼는 시험과 어렵다고 느끼는 시험은 제 생각에는 시험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평가니까. 쉬우면 다 쉽고 어려우면 다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야 변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서적 중심의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좀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적 중심의 공부를 많이 해온 사람들, 그러니까 뭐 단권하고 노트하고 했던 사람들이 문법에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2020처럼 또 2017처럼 탐구식의 어떤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탐구형의 어떤 문제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도 2개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좀 2개년이라도 좀 기입형을 해설을 좀 해드려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문학으로 가야겠죠? 문학 쪽에서 기입형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